경기 침체를 크게 일으켰던 적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대공황 때예요. 1929년 10월에 미국 주시장이 붕괴됐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급강해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 국내 고용을 보호하자, 이런 요구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미국 의회에서 홀리 스무트 관세법 혹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당시 후보 대통령에게 보내요. 이제 경제학자 38명이 거부권 행사하라는 청원을 넣는데 후보 대통령이 그 발표를 해요.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늦깎이로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데도 풀려 나오는 좀 나이 많은 경제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제 병리학으로 예측했더니 금리가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현재의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다고 성립했는데 그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훨씬 깊고 훨씬 넓게 발달해 있는데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다. 이거 수립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1982년부터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었어요. 이게 완전히 은폐되어 있지만 그때 아주 심각했어요. 그때 제가 다른 나라의 외환위기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도 경제 질병이잖아. 경제 질병이 분명히 이렇게 터지는데 왜 병리학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마침 제 손에 찰스 킨들버거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광기, 패닉, 붕괴라는 책을 1978년에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이 제 손에 잡힌 거예요. 원서로 잡혀서 좀 천천히 읽었죠. 이제 그 책을 좀 읽어봤더니 700년 동안에 세계 경제 파국 혹은 경제 재앙을 연구했더니 모든 것들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 그리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더라.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700년 동안의 역사적 사례로 이렇게 증명을 해놨으니까 설득력이 있었고, 이거다. 이런 판단이 든 거예요. 금융위기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왜 연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 경제 원리만 찾아내면 경제 병리학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수립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심을 크게 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게 좀처럼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재화를 현 경제학이 외면하고 있어요. 이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원리를 찾는데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경제 원리를 찾아놨는데 이걸 또 입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각종 임상 사례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찰스 킨들버거가 얘기한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방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여러 자료, 여러 논문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가면서 이제 그 뒷받침하는데 또 한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42년 만에 경제 병리학이라는 책을 지난해 연초에 발간을 했어요. 근데 그 경제 원리는 간단해요. 첫째는 세상의 재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소비형 재화도 있고, 다른 하나는 재산형 재화도 있다. 이걸 제가 뒤늦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는 이 재산형 재화가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발견을 하다 보니까 그 경제 원리를 찾아내는 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형 재화는 최소한 5, 6년은 저축을 축적해야 수요가 일어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23평 아파트를 팔아서 30평 아파트를 새로 산다. 5, 6년 이상은 재산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가격이 못 올라요.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수요가 축적이 충분히 돼서 수요가 일어나게 되면 그동안 가격이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2, 3년 더 저축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저축이 가격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워낙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빚을 내서 수요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배가 된 거 아니에요. 미래 소유가 현재 소유로 넘어와서 두 개 합해졌으니까 배가 됐으니까 가격은 폭등을 해요. 이게 이제 광기를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근데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미래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가 사라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수요가 사라지면 거래는 줄고 가격은 주춤주춤 떨어지기 시작해요. 큰 빚을 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빚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닉을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패닉에 빠지게 되면 너도 나도 한 사람씩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니까. 빚을 크게 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붕괴가 와요. 이게 이제 분기를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준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통화의 기본적 기능 두 가지예요. 그 밖에 이제 파생적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회계 단위 기능, 거래 비율을 확정해 주는 그런 기능, 그 밖에 그 결제 수단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파생적 기능이고 기본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통화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봐줘야 돼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도 부동산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은행에서 저축을 인출하는 것보다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써요. 근데 거래도 줄고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 내에 통화량이 위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통화량이 위축이 되게 되면 이게 신용 창조의 역과정에 신용 파괴의 경제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경제 내에 통화량이 신용 승수만큼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몸에 혈액이 10%만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즉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경기는 급격하게 하강을 해요. 경기를 하강하게 되면 소위 이제 축소 재생산이 일어나요. 생산이 줄면 고용이 줄잖아요.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어요. 소득이 줄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줄으니까 공급이 줄어요.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하면서 이게 축소 재생산의 과정에 들어가요. 이게 경제가 재앙으로 빠져드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쉽죠? 아주 쉬워요. 근데 이걸 찾는데 20여 년이 걸렸어요. 거기에다가 축소 재생산이 일어나면 분업의 생산 확대 효과, 그리고 국제 교역의 비교의 효과,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 신용 창조의 효과 이런 등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던 경제 기능들이 역기능으로 바뀌어요. 반대 방향으로 경제를 수축시키는 일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그 대공황과 같은 경제 파국을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융위기는 그 직전에 정부가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서 그 심각성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잖아요. 이거는 2000년도에 그 아들 부시 정권이 디 오너십 소사이어티 소유자 사회 이걸 선거구로 내세우고 무주택자에게 주택 550만 채를 공급하겠다. 이 공약을 내고 선거에 당선된 다음에 실제로 그 정책을 시행을 해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 과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돼요. 당시에 금융위기 진행 상황은 대공황 때보다 심각했어요. 이자율 격차, 이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스프레드가 대공황 때의 2배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다음에는 금리가 터진 다음에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금융위기의 타격이 얼마나 크냐를 결정을 해요. 이 두 가지는 정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를 위한 거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보면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겠다. 그 타격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쉬워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제 원리를 잘 습득하셔서 실생활에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금융위기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임상 사례들 여러 가지를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경제 병리학에 비교적 충실하게 써놨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방법으로 지금 세계적인 금리가 진행되고 있다. 물밑에서지만 진행되고 있고 이건 조만간 물 위로 올라올 거다. 지금까지는 트리거, 뇌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폭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터져야 금융위기가 터져요. 아주 큰 폭탄은 뇌관 없으면 안 터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도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게 어느 게 터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안 터졌어요.
안 터진 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주요국 정부들이 그 내관을 사전에 제거를 잘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계와 있어요. 곧 터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세계 경제 2차 대전 직전과 비슷하다는 레이 달리오의 발언을 어떻게 보시나요? 달리오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달리오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잖아요. 이분도 그 유명한 투자자고 성공적인 투자자예요. 장기간 큰 수익을 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경제 위기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리오의 그 예측 방법이 좀 과학적이진 않아요. 이분은 이제 부채 비율이 크면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로 이제 경제 위기를 예측을 해요. 근데 부채는 금융위기가 진행될 때 갑자기 급증을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걸 보고 금리가 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금리가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이 대표적이에요.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30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안 터졌잖아요. 미국은 200%안 돼요. 150%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터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은 그 전에도 국가 부채 비율이 더 낮았을 때도 금리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로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10중에 한 5번은 맞는데 나머지 서너 번은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린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경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병약의 경제 원리들로 예측하시는 게 훨씬 과학적이에요. 그 방법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달리오의 예측은 이 상황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일 일어날 수 있다는 레이 달리오의 발언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이 지금 2020년 그에 비해서 다우지수나 S&P 또 나스닥 지수가 평균적으로 50%가 올랐어요. 거품이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거품은 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이게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터질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데 관세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금융위기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관세 전쟁이 일어나서 혹은 보호무역지가 강화돼서 경기 침체를 크게 일으켰던 적이 2번 있어요. 하나는 대공황 때예요. 1929년 10월에 미국 주시장이 붕괴됐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급강해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 그리고 국내 고용을 보호하자, 이런 요구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미국 의회에서 홀리 스무트 관세법 혹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당시 후보 대통령에게 보내요. 경제학자 38명이 거부권 행사하라는 청원을 넣는데 후보 대통령이 그 발표를 해요. 2만여 개 수입품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49% 그리고 최대 500%까지 관세를 끌어올려요. 관세를 끌어올려 놓으니까 당시에는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즉각적으로 보복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 교육 규모가 급감을 해요. 1930년부터 1934년까지 4년 동안에 주요 국가의 교육 규모는 3분의 1 토막나요. 미국은 4분의 1 토막나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국내 산업 보호, 국내 고용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악화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으로 1971년도에 달러위기가 발생을 해요. 닉슨 정권이 이 달러위기 해소를 한다는 미명하에 가트를 통해서 MFA를 강요를 해요. 다자간 섬유협정을 강요를 해서 주요 수출국들에게 제품별로 국가별로 일일이 수입량을 할당을 해서 쿼터를 줘요. 강력하게 규제를 한 거죠. 여기에다가 자동차도 수출 자유규제를 시키고 철강도 마찬가지로 수출 자유규제를 시켜요. 그래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완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그 뒤로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60년대 후반부터서 70년대 말까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려요. 그런 2개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는 대단히 위험한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강력하게 치르고 있어요.